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명의 시인들의 연보와 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저항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치하라는 그 어떤 사회적 특수성이죠. 그런 사회적 특수성의 시대에 저항,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나라가 이를테면 체제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어떠한 그 봉건 영주 체제 하에 있다가 이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국권을 침탈해 버리고, 그로 인해서 망국이죠. 나라가 망해 버리고, 조선이라는 이 조선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다음에 저항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했을 때,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죠. 일제치하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역사 안에서 이런 게 있죠. 과연 우리가 한민족이라 그랬을 때 한민족의 역사는 어떠한가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에 한민족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냥 조선인이죠.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에는요, 고려인이죠. 삼국시대에 백제인, 신라인, 고구려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떠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군 조선의 자손으로서 대단한 민족적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민족이라는 개념, 이 이데올로기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족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이데올로기로서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일제치하의 어떤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제치하 저항성이라는 것이, 결국 저항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세력들에게 항거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게 저항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제 치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제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을 한다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 민족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일제 치하라 그래서 저항을 한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거는 각 개개인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명의 시인들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들의 어떤 일생 안에서 저항이라는 것이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시문입니다. 시문. 여러분들이 시문 보면 이제 시문의 어떠한 그 여러분들 뇌 머릿속에 이제 각인되어 있는 것들은 상록수죠. 상록수. 상록수라는 소설가로서 시문이 각인되어 있지만,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보면 어떠한 저항시로서의 아주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시문의 어떠한 연보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문 했을 때, 시문은 어떻습니까? 1915년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했고 혼인을 하고, 여기 보면 3.1운동에 가담해서 투옥되죠. 그리고 퇴학을 당하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항저우 치장대학에 일단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귀국해서 연극, 영화, 소설 집필에 몰두하다가 조선일보에 들어갔다가 영화에 출연하죠. 그리고 도일해가지고 영화 수업을 받은 뒤 귀국해서 먼동이 틀 때를 원작, 집필, 각색 감독해서 큰 성공을 거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투옥 퇴학당했다는 것과
이 영화가 어둠에서 어둠으로라는 제목이 말썽을 빚자 개작한 작품이며 영화 제작으로는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민지 현실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식민지 현실을 다루고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시문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저항이었죠. 지속적인 저항. 그래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어떤 저항의 한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만든 작품 안에다가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여기 지금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양성을 가진 그러니까 뭐 연극, 영화, 소설, 시 아주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했던 인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문이라는 인물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가 뭡니까? 직접 투옥이 당하고 퇴학까지 당하는 과정을 겪었고 또한 영화 제작에서도 말썽을 빚고 이런 과정들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활동에 있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조선일보에 다시 입사했는데 사상 문제로 또 퇴직을 당하잖아요. 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가 결국은 이제 36년에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뭡니까? 사상성의 의심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사상성의 의심을 받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그 스스로가 저항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학뿐만 아니라 영화 이런 것들까지 여러 방면의 다양한 방면의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했던 인물이 바로 시문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의 시 그날이 오면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살펴보자고 한 거죠. 자, 그럼 그날이 오면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역시 조선일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작품 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지금 보면 애국시 그날이 오면은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에는 강한 민족의식이 담겨 있고 또한 가난한 인테리 계급의 저항의식, 그 다음에 식민지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의 희생적인 농촌 사업을 통해서 강한 휴머니즘과 저항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럼 저항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시문이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시문은 그냥 상록수 정도죠. 그리고 그가 과연 저항 시인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의 전반적 활동들을 제가 연보를 살펴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연보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문이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일생을 살아갔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에게 저항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게 그에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논문을 쓸 수 있는 한 거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문학 작품을 저항의 수단으로 활용한 그에게 과연 저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대를 바라보고 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보여주고 어떤 작품을 창작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시문이라는 인물에게는 그러니까 1936년 죽기 전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여기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시가 처음에 발표됐을 때 이런 겁니다. 검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열을 했는데 그 검열을 당해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 X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처음에 그날이 오면이 발표됐을 때의 원래의 것들을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XXX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저항성이 너무나 확연히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출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 그럼에도 그는 그날이 오면이란 시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투옥되거나 감옥에 잡혀갈 수 있는 거를 그 시를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것마저 나는 감내하면서 나는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죠. 직접적 저항을 선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얘기해 보게 될 한용운이나 윤동주는
시 안에 직접적인 저항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비해서 시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런 작가들을 또 한 명이 누가 있습니까? 이상화죠.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저항이 아주 두드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저항 시인으로 알 수 있는 이육사 같은 인물들, 이육사 같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이육사의 시에서도 저항이라는 것들이 바로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고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는 정도로 표현되고는 있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어떻습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내버리죠. 그래서 읽어봅시다. 어떻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에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어떻습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광복이겠죠. 조국 광복이 온다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온다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뭐예요? 종로의 인경에 머리를 들이받아서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조국 행방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두개골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인경이 머리를 들이받아가지고 두개골이 깨져도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뭐다. 기뻐서 죽겠다라는 거죠. 봅시다.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이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제가 이제 읽어봐 드렸는데요. 이 시를 더 이상 여기는 너무나 표면적으로 명확히 드러나 있죠. 명확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 그날이 오면이 시문의 일생과 함께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지를 한번 이해하고 가자는 거죠. 그 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가 이번 시간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제가 이제 4강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한국 현대문학사의 내용을 갖다 전달하는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번 시간은 이제 5번째 시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용운 선생을 한번 봅시다. 한용운 선생 연보 보시면 스님이죠. 한용운 선생은 스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문명을 시찰하고 국권이 1910년에 나라가 망하자 방랑을 하다가 13년에 귀국해서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 참여를 주장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동의 월간지 유심을 발간하고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체포돼가지고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활발한 활동들을 펼치죠. 그러면서 불교 청년으로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불교를 인수한 후에 불교의 대중화와 독립사상 고취에 힘을 쓰고 있다. 독립사상 고취에 힘을 쓴다. 그러다가 불교의 혁신과 작품 활동을 계속하다가 성북동에서 중풍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한용운 선생이 보여주고 있는 이 활동이라는 것도 역시 저항이 명확하지요.
그리고 불교인으로서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용운 선생의 어떠한 그 활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런 겁니다. 시문도 역시 그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그 시를 썼고요. 그 시가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저항이 보이죠. 거기에 비해 한용운 선생은 뭡니까? 스님이죠. 스님인데 그 스님으로서의 위치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죽기 전까지 이분이 절필을 하고 시를 안 써버리죠. 아니 글을 아예 안 써버리죠. 조선어문학회가 해산되고 나서 시를 안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로서 더 이상 시나 소설이나 뭐 어떤 작품들을 발표할 수 없게 돼버리니까 나는 그냥 안 써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운 선생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분의 작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야기되는 게 이제 여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님의 침묵이라든지 알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님의 침묵이죠. 그럼 님이라는 어떠한 대상을 설정해 놓고 그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한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님의 침묵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선은 차듯한 티끌이 되어서 한 줌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님의 침묵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문학 교과서 안에도 뭐 나왔던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뭐 이제 계속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붓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여기에서의 님이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문학 교과서 안에서 배웠을 때는 뭐 이를테면 절대적 존재로서의 님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뭡니까? 조국이 될 수도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조국이라는 그 관점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면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결국 조국이 떠나버렸지만 조국이 지금 침탈되고 국가가 망해버렸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님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는 거죠. 그 님이 그래서 님의 침묵이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의 사랑하는 조국이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 국권이 침탈돼 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일제라는 또 다른 세력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놓고 같이 떠날 때는 다시 만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는 너무 직접적이었죠.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문이나 여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한용운이나 두 인물 모두 어떠한 그 생활의 모습 혹은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을 연보로서 추적해 보면 직접적 저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 저항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옥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온갖 고초들을 겪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품으로 드러낸다 했을 때는 시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시문의 어떠한 그 작품 하나, 그날이 오면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떠한 그 문학의 성향을 읽어낼 것이냐, 아니, 표현해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이런 거죠. 어떤 한 작가가 작품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그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면 같은 거, 혹은 여기 니미침묵 했을 때 그 대표작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 세계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시인이 그 시를 어떤 식으로 써냈고 어떤 논조를 보이고 있느냐, 혹은 어떤 관점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문이라는 인물은 직접적인 눈으로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현해내고 혹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명확히 표현해내는 것을 더 좋아했던 인물이었다면, 거기에 비해서 한용운이라는 인물은 뭡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어떤 저항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님이라는 어떠한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한용운의 님이라는 게 과연 조국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조국이라고 상정을 해버리고 한번 이 시를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조국이라 그랬을 때 조국이라는 의미로 상정을 해놓고 이 시를 읽었을 때 느낌은 어떠한가? 분명히 또 다른 느낌을 줄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죠. 님의 침묵이란 시를 사랑하는 님으로 처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불교, 그러니까 스님이기 때문에 부처로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는 조국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의미들이 다를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떤 관점으로 시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좀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이 시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뭡니까?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시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해볼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같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서정주라는 시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정주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적이라는 게 정말 말도 못하죠. 일제를 찬양하죠. 나중에는 그러죠.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 찬양하지요. 그러다가 죽기 전에 조국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 그러면서 떠나려다가 죽어버린 인물 아닙니까? 어,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 당시 죽었을 때는 국민 시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어, 그리고 그 사람의 시를 보십시오. 나는 애비는 종이었다지 않습니까? 어, 애비는 종이었다. 자화상이지 않습니까? 애비는 종이었다. 그래서 나는 종의 자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치 그 사람이 나는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온갖 시련과 고초를 다 겪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를 읽고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태를 갖다 보게 된다면 과연 그 시인이 올바른 시인인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작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작품을 분석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 바로 역사주의 비평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살아왔던 행적들을 추적하면서 그 시기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적들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얘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백석이라든지 이용학, 백석과 이용학은 제북 작가죠. 그 사람들이 원래 고향이 북한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그 사람들이 작품을 읽지도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 백석이라는 시인을 한번 놓고 봅시다. 백석의 어떠한 시들을 보면 여운왕골족 이런 시를 한번 보십시오. 여운왕골족과 그 다음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한번 놓고 봅시다. 여운왕골 쪽을 썼을 때 백석은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따뜻함이 묻어나는 여운왕골 쪽 같은 시를 쓰거든요. 그런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가 나왔을 때를 보면 백석이 어떤 영생고보 영어 선생을 하다가 그만두고 만주로 넘어가죠. 그래서 영생고보 그 영어 선생을 하던 시기에 나온 시집이 사슴이라는 한 권의 시집이지 않습니까? 그때 시들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어떤 정감 어리고 사람 냄새 나는 시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그 시가 뭡니까? 남신이주의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씨 집에 있는 봉방 구석진 방에서 쓴 시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시를 쓸 당시는 뭡니까? 만주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해방이 됐다 그래가지고 귀국을 해가지고 귀국을 하면서 오다가 쓴 시거든요. 그 시기에 쓴 시기가 또 뭐 흰바람벽이 있어 이런 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들이 쓰여졌을 때의 그 시의 그러니까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롭고 고달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선 그 사람이 어떤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그 시기에 쓰여졌던 시하고는 분명하게 다르죠. 이용학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고학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요. 일본 유학을 하는데 일본 유학을 쉽게 얘기하면 그냥 차비만 들고 가죠. 차비만 들고 가가지고 일본 유학을 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부두 노동자로도 막 일을 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쓰여졌던 시들을 보면 굉장히 고달픈 낡은 집 같은 시들을 보면은 고달픔이 묻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역사주의 비평방법에 따라서 봤을 때, 아, 이 시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힘들었던 시기니까 이런 시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자, 살펴볼 작가는 윤동주죠. 뭐 윤동주 이제 오늘 참회록을 살펴볼 건데요. 윤동주의 연보를 보시면 뭐 워낙 유명한 시인이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의 어떤 연보에서 특이하게 어떠한 그 저항성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뭐냐면 43년도에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가 있어가지고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북구국가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기는 했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항일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체포돼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떠한 연보 안에서 윤동주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앞에 보여줬던 그 두 인물과는 또 다른 성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집도 나중에 유작의 형태로 발간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윤동주라는 인물을 그런데 그러면 그 윤동주라는 인물에게 저항이라는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소극적 저항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적극적 저항이 있었다면 윤동주는 어떤 소극적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서시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독할 정도로 이 사람은 뭡니까? 어떤 소심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깨끗하게 살고 싶거든요. 깨끗하게 하늘을 우러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참회록이라는 시에서도 그러한 면들이 명확히 읽어봅시다, 우리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이다지도 욕될까? 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얼굴이 남아있다는 부끄럽다는 거죠. 참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무슨 기쁨을 바라고 살아왔던가. 그만큼 나는 뭐 하고 살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부끄럽다는 거죠.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끄럽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우니까 나는 뭡니까? 저항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한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명의 시인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명의 시인들, 심훈과 한용운은 뭡니까?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저항운동을 했던 인물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누구는 윤동주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소극적인 어떠한 저항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인물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보여주고 있는 저항성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저항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삶 자체를 갖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려고 항상 생각하는 것 마저도 저항이 될 수 있었던 시기가 바로 일제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한 작가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느냐를 갖다가 고민해 볼 때 그 작가의 어떠한 일생과 우리가 지금 세 명의 시인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심훈, 한용운, 윤동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라든지 아니면 시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항의 방식이 달랐다는 거죠. 한 명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몸으로도 했었고 시로도 드러냈던 인물이 있는 반면에 몸으로는 했지만 시로는 약간씩 감췄던 인물이 있었고 한용운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아예 감추어 놓았던 인물 윤동주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저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게 옳은가? 정답은 없을 겁니다. 다만 방식인 거죠. 방식의 문제죠.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새 작품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연보를 한번 이야기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지를 한번